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어 밀부 황서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번호샵 8338로 방문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7월에도 몇 가지 중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7월 7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바야흐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그리고 11일에 예정된 G7 회담에서는 글로벌 법인세 인상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중에도 가장 고민스러운 이벤트라면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월 말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총 부채는 28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 7월에 22조 달러에서 더는 증액되지 못하고 지난 2년간 유예되어 왔었거든요. 이후에 바이러스 사태가 뻥 터지면서 미국 정부는 부채를 큰 폭으로 늘려왔죠. 이미 법적 한도에서 무려 6조 2천억 달러나 넘어서게 된 겁니다. 7월 31일까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되지 못한다면 지출 전략을 위한 특별 조치가 취해집니다. 재무부가 비축해둔 현금으로 조금은 더 버틸 수 있겠지만 미국 상원이 하필이면 8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데드라인을 8월 9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부채 한도 증액 이슈는 여러 차례 겪었었죠. 그다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어요. 대부분 시한을 살짝 지나자마자 통과됐었거든요. 미국 의원들에게 당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입니다. 이 확장 재정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생각하며 공화당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로 인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게 되면 정부는 일시적인 부도가 나게 되죠.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쓰레기 수거도 못하고 치안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주말이 가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시켜왔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 거 아니냐, 딱히 걱정할 게 없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큰 전제를 두고 이번에도 당연히 부채 한도는 증액되고야 말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기에는 이 초과된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살짝 마음에 걸립니다. 게다가 6조 2천억 달러만 증액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쓴 돈에 더해서 대략 4조 달러 규모의 물적, 인적, 인프라 투자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중도파 의원들이 각각 5명씩 주축이 돼서 협상을 벌였고 이 투자 한도액을 다소 줄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내다 판다 이런 몇 가지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증액을 해야만 하는 액수가 결코 예사롭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면요, 당연히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죠. 전무후무한 규모의 이 증액을 과연 무탈하게 끝낼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드리죠.
지난 2007년도 11월부터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미국 정부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마구 채권을 발행해 쓴 것이 화근을 만들었어요. 더구나 이게 급격하게 증가한 부채가 이게 누적되면서 2011년 8월 달에는 트리플 A 등급이었던 미국의 장기 채권에 대한 신용 등급이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것은 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 겪어본 일이라서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를 두고 한동안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년 8월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이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재정을 과도하게 집행했고 세수는 감소했죠. 그 바람에 정부 부채가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이미 부정적 판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구조의 개선이 없다면 언제든지 예고 없이 AA 플러스 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7월 말까지는 이미 6조 2천억 달러나 넘어선 부채 한도 규모를 확대해야만 됩니다. 한도를 늘려주자니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동결하자니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이참에 확 매도해버릴까요? 이것과 관련된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죠. 이 세상은 딱 둘로 갈라져 있죠.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치도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이 경제학파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 100년 차트를 쭉 보시면 이게 꾸준하게 상승한 게 아니고 계단처럼 특정한 기간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흔적이 자주 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파동은 두 차례 있었는데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늘 높은 수준의 화폐 발행이 있었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수반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겪었던 대인플레이션 시대는 1970년대에 있었는데요. 당시 연준 의장이 아서 번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제롬 파월처럼 물가 급등을 그저 일시적 현상이다라면서 시장을 계속 안심시켰죠. 하지만 결국 물가는 끝내 잡히지 않았고 70년대 말에 가서는 이제 경기 침체마저도 같이 동반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왜 그렇게 큰 인플레가 있었을까요? 바로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부터 미국은 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될 줄 알았던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도 무려 15년 동안이나 베트남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자존심을 크게 구기고 말죠. 문제는 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커버할 길이 없었다라는 점이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곧장 미국의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좌파적 시각을 가진 경제 혁명가의 출현이 절실했죠. 바로 케인즈가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고 그는 재량적 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침체에 빠졌던 미국 경제를 되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소 치우친 재량적 재정 정책이 유지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가 급등을 야기하기 시작했고요. 물가 급등은 다시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했고 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결국 1979년도부터 81년도까지의 인플레이션은 무려 두 자릿수까지 빠르게 상승했고 시장에 고통을 주기 시작했어요. 결국 치유가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를 열게 됐던 것이죠. 이후 두 차례 오일 셔크가 오고 나서야 이 케인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원흉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서 점차 페이드 아웃되기 시작했습니다. 우파적 시각의 경제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 프리드리히 이런 사람들, 즉 시카고 학파가 새롭게 미국 경제학의 주류로서 힘을 얻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케인즈가 유효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의 재량적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면 시카고 학파는 반대였어요. 시장은 자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격 결정 모형 아시죠? 근데 이 공급 곡선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직선이다. 그래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일 뿐이고 공장에서의 공급은 크게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 한 하나의 경기 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돼서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이 따라 내려가고 가격이 따라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시카고 학파의 기본 주장이었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세금 덜 걷고 시장 흐름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미국의 상처받은 경제는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됐고 결국 물가도 잡히고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요 휴식과 힐링도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면요. 드물이 욕창이 생길 수 있듯이 이 신자유주의는 과도한 방임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007년도에 금융위기를 또 촉발시키게 되죠. 금융위기는 시스템 위기였어요. 그동안의 그 금융 시스템에 타격을 가했고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는 다시금 혁명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좌파적 시각을 가진 신케인지안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또다시 큰 정부를 지향했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시각을 펼치면서 대규모 재정 정책을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들 중에서 이 경제학파 중에서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케인지안 쪽입니까? 아니면 시카고 학파 쪽입니까? 어떤 경제학파의 이론이 특별히 맞거나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일만 하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잠만 자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잠잘 시간에 죽도록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잠자는 것과 일하는 것이 서로 적절히 섞여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적절하게 교체되어야만 가장 건강한 경제를 이룰 수 있죠. 계속 진보만 있으면 남미처럼 되는 거죠. 계속 우파만 있으면 또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전쟁 중에 있어요. 당연히 전투력 만렙인 신케인지안이 미 경제학의 주류로 활동 중인데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야 된다는 이른바 MMT 이론까지도 주장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발행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연준에서는 아니다. 특히 이제 중요도가 높은 의원들은 물가 상승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 참기름집 사장님한테 그 집에서 판매하는 참기름의 품질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준은 달러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 물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령 연준이 실제로는 스스로 물가가 빠르게 오른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가정해도 결코 그들은 항구적 물가 상승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1970년대 고물가 시대 아서 번스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지금은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어요. IOER이라든지 RRP라든지 이런 좋은 도구가 있어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 데다가 적절히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가 일시적이다라는 연준 의장의 주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알게 모르게 물가는 제법 가파른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명목상의 물가 말고 체감 물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 주식이나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하고 그렇지 못한 분의 차이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S&P 코어로지 케이스 쉴러가 집계한 4월 전미 주택 가격 지수는 연율로 14.6%나 치솟았어요. 이것은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7년도 이후
최대폭의 상승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집값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최대폭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진행 중이란 말이죠. 미국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화폐적 현상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금융을 공부하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는 기초 이론에 속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초입부부터 강조드렸던 것도 결국 화폐적 현상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10년에 한두 차례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챕터에서는 화폐 발행 주기에 따라 대략 10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물가가 급상승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 자신의 인생을 건 싸움이 반복된다는 것이 제가 금융에 막 입문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픈 이야기였어요. 물론 요게 늘 같은 사이즈로 화폐가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발행될 때 있고 적게 발행될 때 있어요.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의 폭도 그래서 매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가장 큰 상승은요. 대략 두 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계대전 이후로. 그중 하나는 앞서 설명드렸던 베트남 전쟁 직후에 있었고 또 한 차례는요. 구소련과의 냉전 직후에 있었어요. 이 베트남 전쟁 이후 침체에 빠진 미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강력한 재정 정책이 필요했고 또한 구소련과 맞서왔던 미국은 엄청난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들어갔던 이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각각 거대한 규모의 화폐 발행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금융위기와 바이러스 위기를 연달아 거치게 되면서 발행된 이 화폐 총량과 재정 집행 규모는 과거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이는 앞서 거론해드렸던 두 차례의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수준의 상승이 실물 자산 사이드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자, 이제 7월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을 놓고 시장에 한 차례 정도의 파동이 생길 수 있어요. 공화, 민주 양당 간의 합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일시적 파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요. 재정 지출이 크게 축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설령 양당 간의 타협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 채권의 장기 신용 등급 하향 등의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실질 물가가 치솟는 이른바 대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이미 발행된 화폐를 소각하기 전에는 한 번 오른 물가가 여간해서는 내려가지 않아요. 제 아버님께서 신림동에 마당 딸린 첫 주택을 340만 원에 구매하셨었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집값이 내리길 기다려도 그 가격으로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조정이야 당연히 있을 겁니다. 조정의 파동이 다소 사나워진다고 하더라도 실물 자산에 대한 비중 조절에는 이런 시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만 합니다. 더불어 주거용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유 시기도 너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가난하게 산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너의 선택 때문이다라는 다소 과격한 말씀을 제 책에 써드렸던 이유는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화폐 발행 사이클에 의해서 부자와 가난이 늘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부자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가난해질 수 있고 반대로 가난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언제든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이처럼 평생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하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이슈 짚어봤고요. 관련해서 비중 조정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번호샵 8338로 박문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새벽을 여는 편지 VOD 7일 무료 체험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